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호주 정부의 충격적인 성명. 2. 한국을 위한 빅 잭팟. 3. 한국의 무적 장갑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제조 능력은 놀랍습니다. 오래된 독일 생산 라인을 완전히 없앨 때가 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는 당신에게 최근에 있었던 훌륭한 사건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군수산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로운 파트너이다. 산업협력 제안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한국 측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선 폴란드 측에도 강력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사업팀이 너무나 유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한국과 방위 산업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쟁국이 여럿 있기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중부, 북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 자리를 빼앗기고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에 구입한 장비를 수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나 나토의 요구로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급히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 규격에 맞는 군사무기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건 폴란드가 맞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밀려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K2K9 초도물량은 기존 우리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80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차 이행 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에는 폴란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별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전차들은 바퀴축이 7개인데 반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1, K2 전차는 6개의 바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차만의 고유한 특징인데요. 바퀴축이 늘어날수록 전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기에 장갑과 무장을 더할 수 있겠지만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전차의 등판 능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하기에 6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인데다가 습지도 많기 때문에 6축보다는 지면과 접합면이 넓고 무게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7축인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서 제작될 나머지 K2 전차는 7축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장비와 장갑들도 추가되어 동세대 최강의 전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부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를 보완할 수단으로 보병 전투차 보르스포르크가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숙은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구소련제 보병 전투차 BWP-1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 전투차로 수륙 양용이 가능한 경장갑차입니다. 보르숙의 중량은 25톤에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에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어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숙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반이 튼튼한 곳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지반이 약하고 도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르숙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 사단의 전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브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람스가 레드백의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숙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받아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숙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토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실전 배치는 기념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 전투차 피프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스놈들이 타고 다닌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피프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피프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지만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처럼 애써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 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 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한화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 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 전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 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링스린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원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화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 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한화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점을 경쟁자인 라인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한화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모병 전투차 사업 옴프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3개 업체로 줄이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역시 미 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옴프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 전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한화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라인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치장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마르더 아이프 100대는 알고 보니 치장물차가 아닌 폐품을 모아놓은 고철더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축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원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 기한 내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9월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페이지 3회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시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이네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인 병력 수송 장갑차 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 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독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제공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1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808 백호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와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에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 존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이심,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집속 파편탄두 다임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대회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제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밍만으로는 제블린이나 형군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역력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이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현궁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2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